매핑 한국사 2회 수업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아마 공지가 됐던 대로 고려와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 그 다음에 군사 조직 이렇게 두 개를 테마로 해서 좀 알아볼 텐데 중요한 거는 조선 시대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지방 행정 조직과 군사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선 시대의 부분이 중요하니까 역시 필기를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인원이 좀 많이 와서 다행스럽네요. 제가 저번 주에는 매핑 노트를 무료로 나눠주는 바람에 수험생이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또 안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뭐 거의 강의실이 거의 다 차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고려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조선이 더 중요하다. 자, 일단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서부터 하나씩 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회차에서 필기를 해봤기 때문에 필기하는 요령 가로 필기 하시는 거 알죠? 가로 필기. 자,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지방행정 조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도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암기만 하는 수험생들이 많아가지고 전혀 국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암기만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행정 조직도 기본적으로 어떤 걸 이해하고 출발해야 되는지를 좀 볼게요. 자, 얼굴 좀 봐주십시오. 지방행정조직이라는 걸 일단 뭘 공부하는 것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015년으로 오세요. 2015년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조직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럼 뭐부터 배워야 돼요? 지방행정조직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배워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각각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가 있으면 그 도에 도청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 도청의 우두머리 도지사를 지방자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도지사를 뽑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시에 살고 있으면 서울시장을 서울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 행정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럼 고려시대 때 지방행정조직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방행정조직은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라도가 있다. 전라도가 있으면 전라도에 뭐를 파견하면 지방관을 전라도에 파견해서 전라도를 통치하는 거죠. 이런 통치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중앙 집권적 통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관을 뽑아서 지방으로 내려보내. 그래서 그 내려보내고 나서 그 지방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이걸 이제 중앙 집권적 통치라고 부릅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에 나오면 자꾸 틀리는 게 뭐냐면 이 중앙 집권과 왕권 강화를 동의어로 생각해서 많이 틀려요. 일단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 행정 조직을 공부하는 것은 중앙 집권 정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행정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중앙 집권이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것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으면 중앙에서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중앙 집권과 왕권 강화는 같은 개념이 아니야. 왜 우리 수험생들이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 맨날 틀리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때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서 왕권이 강화돼. 아니,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집권 국가가 돼. 그래서 수험생들은 중앙집권과 왕권 강화가 같은 개념인지 알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것은 중앙 조직 내에서 왕의 힘이 신하들의 힘보다 강한 걸 얘기해.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로 해보면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제 이런 걸 공부할 때 배우는 게 왕권이 강화되어 있느냐 왕권이 약화되어 있느냐 이런 개념이야. 근데 분명히 이거는 뭘 배울 때 공부한 거냐면 중앙 통치체제를 할 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어 있느냐 왕권이 신권의 견제를 받느냐 이런 것들은 뭐를 할 때 배운 거야? 중앙 통치체제를 할 때 배우는 거고 중앙 집권 정도가 강화되어 있느냐 중앙 집권 정도가 약하느냐 이 문제는 지방 행정 조직을 할 때 배우는 거야. 지방 행정 조직이 잘 갖춰져 있으면 중앙 집권 정도가 강한 거야. 지방 행정 조직이 미숙하면 잘 갖춰져 있지 못하면 중앙 집권 정도가 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매번 예를 들어드리는 게 뭐냐면 최승로의 시무 28조 예를 많이 드리죠. 고려시대 최승로가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써서 올리는데 그 28조를 써서 올리면서 5조 정적평이라는 걸 써서 같이 올리거든요. 5조 정적평은 성종 이전에 국왕들의 5명의 업적을 평가한 글이에요. 근데 거기서 광종을 신랄하게 까죠. 최승로가 뭐 시발 뭐 이러거든요. 광종에 대해서. 근데 그 까는 이유가 뭐냐면 왕권을 강화해서 그래. 광종이.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야. 왕권을 강화하는 것은 유교적 정치가 아니거든요. 왕도 정치라는 말을 저번 주에 했었어요. 왕도 정치의 반대말이 패도 정치예요. 패도 정치가 왕권을 강화해서 왕권을 전제화시켜서 왕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패도 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최승로는 광종이 패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깐 거예요. 근데 시무 28조에 보면 분명히 지방관을 파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왕권은 강화시키지 말고 지방관을 파견하라는 것은 중앙 집권은 해라 이 얘기예요. 왕권은 강화시키지 말고 뭐는 해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 아니야. 같은 말이 아니라고요. 그럼 결국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결국 고려나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은 뭘 공부하는 것이냐? 중앙집권 정도를 공부하는 것이야. 요거를 이제 비교를 좀 매핑을 좀 하면서 갑시다. 자, 고려 조선을 오늘 같이 할 거니까 저 한번 보면 가운데다 좀 써보세요. 물어봅시다. 고려가 중앙집권 국가예요? 고려가 중앙집권 국가예요? 아니야? 씨발 괜히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고려가 중앙집권 국가예요? 맞긴 한데 약한. 약한? 그럼 조선은 중앙집권 국가예요? 제 수업을 들었죠? 근데 정리가 머릿속에 잘 안 되는 거죠? 고려도 중앙집권 국가고 조선도 중앙집권 국가죠. 근데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고려를 중앙집권 국가로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고려를 중세로 보지 않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호족 연합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려는 중앙 집권 정도가 좀 미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앙 집권 국가이긴 한데 중앙 집권 국가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많은 국가. 그게 고려예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분들이 지금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긴데 약해요. 뭐 이런 얘기. 그걸 이제 수업을 들은 거죠. 제 수업을. 무슨 얘기냐면 중앙 집권 정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은 중앙 집권 정도가 매우 강하죠. 그러면 중앙 집권 정도가 약하다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방관이 전국적으로 다 파견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가보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의 통치 영향력이 미쳐 못 미쳐? 못 미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질 못해.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바꿔보면 전국의 중앙 통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나라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이긴 한데 좀 약한 중앙집권 국가다 이 얘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방행정구역에는 쓰지 마세요. 군현이 있어요. 근데 이 지방행정구역을 나누는 이제 이 명칭인데 이 군에 지방관이 파견되면 이 군을 주군이라고 하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으면 속군이라고 불러요.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고 부르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으면 속현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주군과 주현의 숫자, 속군과 속현의 숫자를 합하면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고려시대 때. 실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몇 개가 된다고요? 500개가 되는데 이쪽이 100개고 이쪽이 400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된 곳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훨씬 많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군에 파견되는 지방관을 뭐라고 하냐면 군수라고 하고 현에 파견되는 애를 현령 혹은 현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생기는 거야. 수령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 수령이 파견된 곳보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더 많다. 이 얘기는 중앙집권 정도가 미약하다 이 얘기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이따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번 특강 주제가 이거니까. 원래 수업할 때는 이 얘기를 많이 못했거든. 한번 볼게요. 한번 써보는 거야. 주군과 주현의 숫자가 있어. 주군, 주현의 수와 속군, 속현의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써드리는 거죠?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가 수능 스타일로 바뀌기 때문에 표를 줄 때가 문제야. 실제 숫자를 주는 거야. 주군의 숫자, 주현의 숫자, 속군의 숫자, 속현의 숫자 이걸 표로 준단 말이야. 그럴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이게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는 오늘 또 이따가 배우겠지만 고려시대 땐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향부곡소라는. 근데 이 향부곡소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그 지역의 향리들이 직접 지배하는 곳이야. 토착 세력이. 향, 부곡, 소가 다수 존재한다. 이 얘기는 중앙 집권 정도가 약하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러면 조선은 중앙 집권 정도가 강하대.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군 따라해 보세요. 속군, 속현, 향, 부곡, 소. 공통점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 이해돼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중앙집권 정도가 강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 다 없어져. 이거를 이제 기본서나 교재들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전국에 지방관이 파견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사료를 볼 때는 사료로 나올 때는 향, 부곡, 소가 소멸되고 있다. 혹은 속군과 속현이 일반 주군과 주현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 이것의 사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앙집권화 되고 있는 거야. 전국에 지방관이 파견된다. 전국에 지방관 파견. 전국에라고 해야 돼. 전국에. 지방관 파견. 그러면
전국에 지방관이 파견됐다는 것은 이 위로 내용을 조합해 보면 속군 속현이 없어져. 속군 속현이 없어졌다고 해도 되고 속군 속현이 뭐로 편입된다고 해도 되고 주군과 주연으로 편입된다고 해도 되고 엉덩이나 궁뎅이나 향부곡소는 없어져.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파생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려 시대 때 이 향부곡소나 속군 속현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군 주연보다 향부곡소가 또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400개 정도 되면 이게 한 250개 정도가 되니까 이건 100개밖에 안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고려 시대에도 향리가 있고 조선 시대에도 향리가 있는데 이게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힘이 다르겠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지. 고려의 향리의 파워는 어때? 매우 강하죠. 매우 강해. 조선의 향리는 약해. 외우지 말고 생각.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고려의 향리는 왜 힘이 강합니까? 이러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조선의 향리는 왜 힘이 약한 겁니까? 이러면 대답할 수 있도록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조선 고려 시대 향리는 왜 강하냐? 이 고려 시대 향리는 지방의 실제 지배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속군과 속현이나 향부곡소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일을 하고 세금도 실질적으로 이 향리가 징수하고 이게 고려의 특징이죠. 지방 실제 지배자다. 근데 조선의 향리는 파견된 지방관을 보조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지방행정실무 보조자로 전락하는 거죠. 지방관 시다바리. 지방관 시다바리로 전락해요. 이 지방관 시다바리를 뭐라고 하냐면 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면 조선시대 향리는 뭐로 격화된다? 그렇지, 아전으로 격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육방이라고도 하죠. 뭐라고도 한다? 육방이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 향리와 조선시대 향리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또 이걸 의미하는 거지. 사료에 이게 나왔어. 고려의 향리는 힘이 강하다. 조선의 향리는 힘이 약하다. 이 자료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거 찾으면 되네? 그러니까 이게 관계망이 연계되어 있는 거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표정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특강이라서 제가 원래 가르쳤던 분들이 아니고 다른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좀 부담스럽네요.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죠.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사극 같은 거에 나오면 완전히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분장도 고려의 향리는 전체적으로 수염을 붙여줘야죠. 그리고 목소리 톤도 두꺼워요, 그렇죠? 여봐라, 이게 고려의 향리죠. 수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조선의 향리는 어떻게 나? 수염이 이렇게 나죠? 세 가닥만 나야 돼? 어이씨, 이거 전체로 이렇게 붙이면 안 돼. 반칙이야 이러면. 목소리도 얇아져야 돼요, 그렇죠? 사또 막 이렇게. 그게 조선의 향리죠. 머릿속에다 이미지를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매번 얘기해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게 아니다.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휘발돼서 틀리는 거야. 이미지를 머릿속에다 그릴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이걸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연쇄적으로 가보는 거야. 어떤 개념이 연동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연동이라는 것은 같이 묶여서 움직인다는 거지, 개념이.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연동 개념이 출제가 되는 거야. 묶여서 움직이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거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개념이야. 자료에 이걸 주고 이걸 묻고, 이걸 주고 이걸 묻는 거지. 그럼 또 하나의 연동돼 있는 개념은 뭐냐면 지방 간의 파워야. 뭐의 파워? 그럼 이 지방 간의 파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각을 한번 해봐. 파견된 지방관도 고려시대 때는 힘이 강할 수가 없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지방관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파견됐어. 내가 주군이야. 여기가 내가 군수야. 파견됐어. 그럼 이 주변에는 다 속군 속현이야. 여기는 막 향, 부곡, 소도 있어. 이건 다 속군 속현이야. 혼자 주군이야. 그럼 얘가 힘이 강하겠어? 얘도 파견된 얘도 이 지역의 향리한테 눈치를 봐야 돼. 이 향리 눈치 봐야 되는 거야. 향리가 수령한테 잠깐만 이러면 곤란해요. 왜 일을 그렇게 하죠? 이러면 수령이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상황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앙 집권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중앙의 행정 영향력이 중앙의 어떤 행정기구의 통치 영향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다는 얘기니까 파견되는 지방관도 힘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방관의 파워는 이게 약하네? 이게 약하라고 봐야 되네? 왜 이렇게 밑으로 쳐지지? 지방관의 파워. 약해? 이거는 뭐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나중에 다 배워요. 파견된 지방관을 군수 현령이라고 해. 그럼 여기도 수령이 있지. 이 지방관 여기도 뭐가 있어? 근데 이 수령을 감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또. 지방관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사람이. 고려시대 때는 얘를 감찰하는 게 누구냐면 안찰사야. 고려의 지방 수령을 감찰하는 게 누구라고? 안찰사야. 그럼 얘를 감찰하는 게 누구지? 관찰사야. 그러면 이 안찰사와 관찰사도 힘이 다를 것 같은데? 얘네들은 힘이 없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힘이 없는 애들을 감찰하는 거니까 얘도 힘이 있을 필요가 없지. 뭐 빙신들 감찰하는 건데, 그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안찰사인데 이 안찰사는 그렇게 힘이 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수령의 숫자가 많아 적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해도다, 양광도다 이런데 이제 어떤 도에 파견이 되면 지방 파견된 수령의 숫자가 많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 감찰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한 대여섯 명 감찰하면 돼. 좀 이게 비약시키면. 근데 관찰사는 지방 수령도 힘이 강하고 이 강한 애를 감찰했는데 가보면 막 몇십 명씩 있는 거 아니야? 한 도에 감찰해야 될 애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차이가 발생되냐면 이 고려의 안찰사는 지방에 상주하지 않아. 그러니까 감찰해야 될 애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지방에 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그냥 때 맞춰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방 순찰 도는 거야, 그냥. 이 지방 순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안찰사가 경직이냐 외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경직이야. 외관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안찰사는 지방관이야, 지방관이 아니야. 지방관이 아니야. 지방관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해서 지방에 상주하는 걸 지방관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지. 얘는 서울에 상주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나면 가서 순찰을 돌고 와서 서울에 보고만 하면 돼. 얘는 경직이야. 뭐라고 나오면 안 돼?
외직 혹은 외관이냐 이렇게 물으면 X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안찰사는 외직이 아니다. 외관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하면 서울시 공무원이냐 지방직 공무원이냐 서울시 공무원이다.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안찰사는 어디 소속이란 얘기야? 서울시 공무원이지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란 얘기야.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품계도 5, 6품 정도밖에 안 돼. 뭐 그렇게 높은 애들이 아니야. 근데 이 관찰사는 얘기가 달라. 이건 지방의 상주해. 얘네들이 상주하는 곳을 가명이라고 그래. 전라도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명이 있지? 전주에 있어. 경상도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고. 전주 가명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동학농민운동 할 때. 전주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전주 가명을 점령했다는 얘기야. 그럼 전라도가 떨어진 거지. 가명.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감사라고도 불러. 그리고 얘는 풍기가 이품이야. 엄지척. 상대가 안 되는 상대가. 얘는 힘이 굉장히 강한 애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또 관찰사의 힘이 강하고 안찰사의 힘이 강하다는 것은 또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 개념은 또 이렇단 얘기야. 알겠어요? 이걸 무슨 개념이라고 한다고? 연동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연동 개념을 잘 잡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잘 푸냐면 조선시대 때 외교 문제 같은 걸 잘 푸는 거야. 제가 수업할 때 호란사 수업할 때 해줬던 친명배금, 숙명대의론, 북벌 이게 다 같은 개념이지. 엉덩이, 궁뎅이, 방댕이 이게 다 같은 거야. 청을 오랑캐로 보고 청과 싸우자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척화주전로 이런 게 다 같은 개념이야. 이게 연동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시대에 따라서 뭐만 달라지는 거야? 말이 달라지는 거지. 개념은 다 한 맥으로 같이 뚫어낼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하나만 잘 잡아놓으면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하나만 잘 잡아놓으면 고려 조선에서 물어보는 지방행정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다 잡아낸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뚫는 거야. 나머지 개념들은. 이게 연동 개념이라면 이걸 가지고 뚫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매번 수업할 때 이래 뚫어라. 뚫어야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드릴이 필요하다. 네, 맨날 조선 시대를 이해하려면 성리학이라는 드릴이 필요해. 그래서 성리학을 3시간 넘게 수업을 해줘. 나중에 토 나오잖아. 막 주리론, 주기론을 3시간 넘게 수업해. 그럼 결국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모든 게 다 뚫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다 외워야 돼. 예속 논쟁도 외워야 되고 황국도 외워야 되고 서인과 남인의 싸움을 다 외워야 돼. 그때그때. 근데 하나 해놓으면 뚫어낼 수 있어. 중요한 건 뚫는 거야. 그래야 기억이 휘발되지 않아. 그때그때 외우는 건 다 휘발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거를 제일 길게 설명해 주는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지방행정조직에서. 그럼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건데 수험생들이 이것만 문제에 나오니까 이거를 잘 공부하지 않아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봐야 될, 추론해야 될 게 뭐냐면 백성들의 삶이야. 이거는 백성들의 삶 때문에 배우는 거야. 특히 중앙통치체제와 지방행정조직의 본질적 차이는 뭐냐면 중앙통치체제는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 연관이 잘 안 돼. 물론 연관이 간접적으로는 되겠지만 근데 지방행정조직은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 연관이 되지. 백성들을 누가 통치하느냐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야. 백성들의
삶의 질. 뭐의 질? 이거는 이걸 가지고 추론해 보면 이 세 개를 가지고 연동돼서 추론해 보면 고려 시대보단 조선 시대 백성들의 삶이 질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질은 얘보다는 어디가 좋다? 조선이 좋다. 왜?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뭐라고 해봐. 한번 들은 사람. 뭐 아니 생각나는 대로 해봐. 왜 조선 시대 백성들의 삶의 질이 더 좋은 거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얘기할 수 없는 지식은 자기 지식이 아니야. 그냥 사지선다형으로 고르는 지식은 그건 자기 거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승리하는 거야. 맨날 앞글자 따서 외우게 하는 사람들이. 점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건 자기 지식이 아니야. 나중에 공무원 합격하잖아. 하나도 기억 안 나.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 그건 국사를 배워서 자기 지식이 된 게 아니야. 그냥 단시간 내에 암기 테스트를 한 거지. 시간을 투자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고려시대의 백성들보다 이걸 통해서 삶의 질이 좋았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추론해 보면 결국 지방 토호들의 임의적 수탈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야. 이게 백성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 거야. 그래서 적어도 조선시대 백성들은 물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의 질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고려보다 나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은 고려시대 백성들의 삶보다는 나았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왜 좋았느냐? 적어도 조선시대 백성들은 지방 토호들의 임의적 수탈로부터 벗어난다. 그럼 결국 고려시대 백성들은 삥을 어떻게 뜯기느냐? 중앙에서도 전체적으로 삥을 뜯죠. 지방 토호들이 향리들이 그냥 뜯는 거야. 야 세금 내. 헤이 세금 내. 예? 저번 달에 냈는데요. 또 내. 내가 소파를 바꿔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삥을 뜯는 거야. 그리고 갔다 한 15일 있다. 야 어디 봐. 돈 내. 15일 전에 낸대요. 아 괜찮아. 우리 딸이 결혼해. 병신아. 돈 좀 내야지 너희들. 뭐 이렇게 해서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뜯기니까 당연히 고려시대 때의 백성들보다는 조선시대, 적어도 조선시대 백성들은 이런 수탈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삥을 뜯기는 건 있을지 몰라도 지방 토호들의 임의적 수탈 여기서로부터 벗어난다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고려 조선 지방 행정 조직 공부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 시대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지방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고려 시대 지방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고려시대 국경선을 대략적으로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꼭 필기를 지도에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지도를 대충 그려놓고 제가 쓰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북계가 있고 여기에 동계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뭐가 있고? 북계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 동계가 있어. 이 두 개를 합쳐서 양계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양계 이렇게 불러요. 이 양계는 군사 기능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는 외침이 많죠. 우리 고려 시대 때 정치다 배울 때 외침 순서 큰 소리로 거, 여, 몽, 홍, 쪽. 거여, 몽, 홍, 쪽.
계속 외침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특수행정구역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이 양계죠. 이건 군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돼요. 누가? 벌써 군발이 냄새가 나죠. 그렇죠? 뭐 병마사.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 행정구역. 여기 요 일반 행정구역에 5도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5도. 뭐 외워도 돼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외우지 말고 그냥 5도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제가 기본 시간에는 외우게 시키는데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이 5도의 이름을 다 외우라고 하죠. 이건 5도예요. 뭐라고요? 이 5도는 일반 행정지역이죠. 일반 행정을 수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 5도에는 각 도에 누가 파견되는 거냐면 안찰사가 파견되는 거야. 당연히 도 밑에는 뭐가 있고 군현이 있고 군현에는 누가 파견되고 수령이 파견되는 곳도 있고 파견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리고 각 도에는 누가 파견되고 안찰사가 파견되고 안찰사는 했으니까 패스. 자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 보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지. 고려시대 지방행정조직은 일반 행정기능지역과 군사기능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역대 왕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방행정조직이 일반 행정기능지역과 군사기능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졸면 안 돼. 와우! 특강 가서 졸면 어떻게? 조심하면 안 돼. 큰일 날라 그래. 깜짝 놀랐네. 여기 봐요. 우리나라 역대 왕조를 다 통칭했을 때, 우리나라 역대 왕조를 다 통해서 다 바라봤을 때 군사기능지역과 일반 행정기능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왕조는 유일하게 고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조선도 그렇지 않고 이전에 통일신라 시대도 그렇지 않아. 삼국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러니까 지방행정조직을 군사기능지역과 일반 행정기능지역으로 이원화시켜놓은 왕조는 어디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고려 지방행정조직의 특수성이니까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겠네요.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다시 한번 뭐화되어 있다? 다시 한번 뭐화되어 있다? 고려 지방행정조직의 특징이다. 다른 왕조에선 볼 수 없다. 그럼 이 얘기는 조선시대 막 지방행정조직 하는데 선지에서 뭐 조선시대는 지방행정조직이 군사기능지역과 일반 행정기능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뭐 이러면 지랄. 뭐 다른 왕조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원화라는 말 나오면 다 지랄이야. 지방행정조직 설명하는 거야. 지방행정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왕조는 어디밖에 없다? 명심하셔야 돼요. 잘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훑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이원화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생각을 해야 돼. 이원화가 뭔지. 이원화? 이렇게 해서 넣어야 돼. 머릿속에다. 진도를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가면 뭐해. 문제를 내면 다 틀리는데. 어디까지 끝냈어요? 예, 2회독 했어요. 개뿔이 2회독 하면 뭐해? 기본 문제도 못 푸는데. 응? 자, 보세요. 5도와 양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특수행정기능 지역들을 좀 볼게요. 당구장 표시를. 당구 잘 친다고 얘기했죠? 당구 정말 살벌하게 칩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친놈이야. 특강하면서 지 당구 잘 친다는 얘기하고 있어. 정신병자지.
자, 특수행정기능지역은 아까 전에 알아봤던 향부곡소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향부곡소. 여기가 이제 특수행정구역인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일반 군현에 비해 일반 군현민에 비해 이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한번 써볼까요? 일반 써보세요. 천천히. 일반 군현민에 비해 무슨 대우를 받는다? 차별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맨날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기본서를 봐도 나와 있지 않은 것. 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향부곡 소민이 왜 차별받는지는 안 나와. 그냥 차별받는다지. 그런 기억은 오래 가질 못해. 왠지를 알아야지.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이 뭔지 알아? 벌써 베스트셀러가 된 지 한 5, 6년 됐어. 이 책이 제일 많이 팔려. 알겠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게 공부하는 거야. 이게 공부하는 거야. 향부곡소민이 차별받았다는 공부가 아니야. 향부곡소는 왜 차별받았을까가 공부지. 자, 하나씩 볼게요. 이 향부곡소는 처음에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반란이 거듭 일어나는 지역, 그 지역을 향부곡소로 묶어서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구려 부운동이나 백제 부운동이 일어났던 지역들, 그런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통일신라 입장에서 보면 못 믿었죠. 그러니까 특수하게 관리하는 거야. 일반 행정구역으로 관리.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대우를 받아? 차별 대우를 받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향부곡소가 유래됐다면 고려 시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반란이 일어나는 지역은 뭐로 강등될 수도 있어. 그렇지. 향부곡소로 강등될 수도 있어. 또 얘네들이 차별을 받으니까 향부곡소민들이 특정한 어떤 일정 정도의 공을 국가에다 세우면 일반 군현으로 승격도 돼. 그러니까 향부곡소가 왜 만들어졌을까를 알면 향부곡소가 일반 군현으로 승격될 수도 있고 일반 군현이 향부곡소로 강등될 수도 있구나는 쉽게 추론이 되는 거야. 근데 향부곡소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면 또 역시 이것도 외워야 돼. 향부곡소는 반란이 일어난 지역의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고려시대가 진행되면서도 반란이 일어나는 지역의 사람들은 뭐로 묶어버릴 수도 있어. 향부곡소로 묶어버릴 수도 있지. 그리고 일반 군현민이 향부곡소였던, 일반 군현민이 반란을 일으키면 향부곡소로, 향부곡소 애들이 또 국가에 큰 공을 세우면 일반 군현으로 승격도 되는 거야. 차별을 더 이상 안 받도록 해주는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벌을 주는 거네. 반란이, 깜짝 놀랐다. 반란이 일어난 지역.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이 향부곡은 주로 농업을 해. 나중에 이제 사회사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하죠. 국 공유지를 경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는 광업과 수공업을 하는 거죠. 광업을 하거나 혹은 뭐를 하거나 수공업을 하거나 우어 수공업을 하거나 광업 또는 수공업을 하는 지역 사람들을 소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번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다면 결국 이 향부곡 소민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이유는 알았어. 그러면 이 차별 대우가 뭔지를 시험 문제에 물어보거든요. 첫 번째, 세금이 많아. 일반 군현민에 비해 뭐가 많다? 세금 부담이 크다. 잘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과거 응시, 백정들도, 일반 백정은 농민인데 일반 백정들도 과거 응시가 가능한데 얘네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잡과까지 다. 어떤 과거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응시가 불가능하다. 과거 응시가 안 된다는 얘기는 국자감 입학도 안 돼. 국자감에는 유학부, 기술학부가 나눠져 있는데 잡과를 볼 수도 없으니까 기술학부 진학도 안 되는 거야. 국자감 입학이 불가능해.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특수행정구역 중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역촌민, 진촌민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다고요? 역촌민, 진촌민. 그러니까 이 민자는 빼도 되죠? 이렇게 가로를 치면 되죠? 역촌, 진촌 이런 것들이 다 특수행정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 이 여기 볼게요. 이 개념 하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면 이걸 맞추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왜 제가 군사 조직이랑 같이 붙여서 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바로 군사 조직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군사 조직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번 얘기하는 거 있죠. 일단 중앙군과 뭐를 나눠서 지방군을 나누는 거야. 일단 두 개를 나눠야지. 그럼 중앙군은 어떤 군인을 중앙군이라고 그래? 중앙군은 중앙에 있는 군인이야. 알겠어? 중앙군은 잘 하나씩 봅시다. 우리가 고대에서부터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수업을 안 했으니까 중앙군은 100% 직업군인이에요. 100% 무슨 군인?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직업군인은 뭐가 된다는 거냐면 세습이 돼. 그래서 이걸 군반 시족이라고 해서 중류층으로 신분으로 아예 구분을 해놓죠. 군반 시족이라고 하는 중류층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앙군은 군사적 능력이 어때요? 강하죠. 내가 중앙군이면 우리 애가 중앙군이거든. 그럼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 애가 태어났는데 막 책 읽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빠한테 맞지. 일로와. 넌 책 보면 안 돼. 일로와. 그럼 한 4살 5살 되면 야 뭐 하는 거야? 책을 왜 봐? 일로와. 창 들어 창. 자 창 던져.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아니야? 못 던지면 또 때리고. 그럼 한 5살 되면 말 태우고. 아빠 무서워요. 다리가 한 6번은 부러져야 돼 병신아. 이러면서. 태우고 막 달리. 한 15, 16살 되면 막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보면 그 왕궁에 보면 막 이렇게 닌자같이 매달려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중앙군이지. 그 사각 같은 거 보면 막 까만색 복면 쓰고 쫙 휘릭 막 이런 애들. 그렇죠? 이걸 구분을 잘해야죠. 얘네들은 농민군 아니야? 그러니까 막 형편없네. 농사 짓던 애들 그냥 잡아오는 애들은 우리네 우리 이렇게 막 있다가 막 군대 오라고 하면 가잖아. 그리고 보초 쓰고 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무슨 나라를 지켜? 이거 뭐 그냥 김포크 들고 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졸면 찔러 죽고 막 이런 그렇죠? 비전쟁 기간에 죽어, 그렇지? 야, 활 확 쐈는데 아군 맞히고, 지 놀래고 막. 농민군대. 이거는 의무병이죠. 의무병. 16세부터 60세까지 정남들이 와서 지방군이 돼요. 그럼 중앙군은 여기 한번 볼게요. 주로 하는 일이 중앙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뭐 왕의 호위, 그 다음에 뭐 수도 방어, 궁궐 수비, 뭐 이런 역할들을 뭐 나눠서 분담을 할 텐데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을 이제 2군 6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2군 6이라고 불러요. 이 군은 응양군, 용호군, 이게 이제 왕의 호위 무사들입니다. 국왕 호위를 전담하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얘네들이 이제 가장 좀 힘이 있는 애들이죠. 이 군의 애들이. 그 다음에 6위는 6개가 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이 6위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 6위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 6위는 써보면 뭐 좌우위,
신호위, 흥위. 이제 여기까지가 뭐 국경 수비 이런 거 이런 거를 맡아서 보는 애들이야. 3위가 중요 방어 시설들 이런데 이제 포진하는 애들이 바로 이 좌우위, 신호위, 흥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호위, 얘네들이 이제 경찰 업무를 보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천우위, 이게 의장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문이, 이게 궁궐 수비하는 거야. 한번 봅시다. 이 군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상장군이라고 하고요. 이 6위의 우두머리를 대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상장군이 몇 분이 있는 거야? 2분. 대장군이 6분이 계시는 거네. 그치? 고려시대 때는. 얘네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 그러면 이 둘이 합치면 몇 명이야? 8명이지. 그리고 이제 8명 밑에 뭐 지휘관, 부지휘관, 부사관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자기네들 보호해주는 그런 애들 총 합쳐서 총 18명이 회의를 해. 이게 부사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몇 명이 회의하는 거야? 8명이 회의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지휘관을 보살피는 뭐 부지휘관, 부사관들 뭐 이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18명이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우리가 중방이라고 하는 거야. 중앙군은 중방 때문에 배우는 거야. 이걸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고, 얘네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뭐라고 한다고? 중방이야. 그러면 중방은 국방 문제를 회의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앙통치랑 딱 부딪혀야 되는 거야. 국방 문제를 회의하는 기구가 도병마사가 있지 않았어? 근데 도병마사에서는 문화시중, 제신, 추밀이 국방 문제를 해결하지. 근데 얘네들은 무신이 국방 문제를 회의하는 기구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회의된 게 결정이 돼? 도병마사의 회의 내용이 결정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시발이네? 실컷 무신들이 회의를 해봤자 결정을 하면 이게 정책에 반영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무신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네. 왜? 자기네들이 뭘 알겠어, 국방에 대해서. 실제 전쟁에 대해서 문신들이 알아? 그냥 이론적인 거지. 근데 이 중방에 있는 무신들은 실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제신이나 추민이나 문화시중이 모여서 국가 국방 문제를 결정을 해. 근데 그게 실제 전쟁에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반영이 되겠어? 그러니까 무신들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중방이라는 이 기구를 잘 조명을 해야 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결국 중방은 무신정변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기구네. 왜? 뭐와 기능이 겹쳐. 국가 최고회의 기구인 도병마사와 기능이 겹치니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무신정변이 딱 되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딱 잡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최고 권력 기구가 돼. 이게 국가 최고회의 기구가 되지. 한 번이라도 그 왕조의 최고 기구가 되는 거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거야. 조선시대에 비변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최고회의 기구가 된단 말이야, 중방이. 무신정변 이후에는. 그러니까 무신정변, 제가 수업할 때 그죠? 무신정변 전에는 그냥 헬스클럽 관장들이 모여서 알통 사이즈 재는 거야. 할 일도 없어. 뭐 해봤자 뭐 바적도 안 돼. 응? 막 운동하고. 응? 와, 장난 아닌데. 그거 이두니? 아니야, 병신아, 삼두야. 움직여, 막 움직이.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그러는 거죠. 중앙군은 뭐 때문에 배우는 거라고요? 중방 때문에 배우는 거야. 이걸 외워서 뭐 할 거야? 제가 매번 얘기해요. 이걸 시험 문제에 내잖아? 6위가 뭐냐? 이런 걸 내면 문제가 후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중방을 조명을 하고, 이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인 합작이고, 이 중방의 어떤 기능, 이것이 도병마사와 기능이 겹친다는 것. 그래서 중방이 무신정변 전에는 어땠고 무신정변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문제를 내는 것이 중앙군을 배우는 이유야. 왜? 중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군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상장군, 대장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중방이 뭔지 알 거 아니야. 그래, 결국 중방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상 2군 6위가 필요한 거지.
2군 6위 자체가 문제가 나오면 문제는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방군은 이게 이원화되어 있지 않나? 그렇죠? 이게 한자로는 좀 다른데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해 드리죠. 한자로는 이 주자를 안 써요. 주한미군을 그대로 직독직해를 하면 직독을 하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거주한다는 뜻이죠. 상주한다. 한국에 주둔하는. 지방군은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어. 5도가 있고 뭐가 있어? 다시 한번 5도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그럼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이 5도예요. 자, 와봅시다. 예를 들어서 양광도라는 지역이 있어. 예를 드는 겁니다. 양광도 밑에는 여러 개의 뭐가 있겠어요? 군현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있지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양계는 북계를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북계 이 계 밑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개의 진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군사기지 진자죠. 우리 국사에서 지명 중에 진으로 끝나는 지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나루터 진자를 쓰거나 군사기지 진자를 쓰거나. 이게 한자가 다르죠. 노량진은 나루터를 얘기하는 거고 중강진은 군사기지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진이야 진. 세종대왕이 만든 사군 육진. 육진. 그게 군사기지 진짜지. 그럼 이렇게 이제 진이 있어. 여기에는 이제 진장이 있어. 뭐가 있어? 진장이 있어.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5도에는 주현군이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그냥 직역해 버리라고? 이런 식으로. 원래 주자는 이거는 행정구역 주자를 쓰는 거고 이건 거주 주자야. 그러니까 한자는 달라 엄연히. 근데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편의상 해보면 뭐에 주둔하는 군대? 현에 주둔하는 군대. 그 다음에 양계는 어디에 주둔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군사 지방군도 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는 거네 지방군이. 그러니까 지방 행정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지방 군사조직도 뭐화되어 있다? 그렇게 공부하면 되네. 다시 한번 지방 행정조직이 뭐화되어 있으므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지방 군사조직도 이원화되어 있다. 자, 얼굴 좀 봅시다.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이제.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과 지방의 군사 조직은 되게 복잡합니다. 자세히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만.